인천항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것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와 비릿한 피 냄새뿐이었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인 제3부두의 구석진 곳,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KD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뒷세계의 황제로 군림하는 권도진은 복부를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림자처럼 그를 호위했을 최정예의 경호원들은 이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빗물의 붉은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를 노리는 정체불명의 암살자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짐승처럼 그를 몰아세웠다. 도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손에 쥐고 있던 베레타 권총을 놓지 않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손끝의 감각은 점차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라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치밀하게 계획된 처형식이었다. 암살자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도지는 마지막 탄환을 그자의 미간에 박아넣기 위해 호흡을 조절하려 애썼다. 빗소리에 묻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컨테이너 위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낙하했다. 그것은 마치 밤의 장막이 찢어져 내려온 듯한 기이한 등장이었고, 도진의 흐릿한 시야에는 그저 검은 옷을 입은 가냘픈 실루엣만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던 암살자의 목을 단숨에 낚아채 꺾어버렸고, 그 광경을 목격한 적들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리기도 전에 빗물 웅덩이를 박차고 날아올라 다음 타겟의 명치를 가격했다. 권도진은 평생 수많은 칼날과 총구 앞에서 살아남아온 남자였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가 알던 폭력의 범주를 넘어서는 예술에 가까웠다. 갑작스럽게 난입한 불청객은 총을 든 건장한 남자 5명을 상대로 한치의 물러서도 없이 압도적인 무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관절을 꺾고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을 스케이트를 타듯 활주하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동안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잔혹하게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도지는 그녀가 누군지, 왜 자신을 돕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그 압도적인 무력의 향연을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다. 마지막 암살자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부두에는 다시금 빗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검은 옷의 여자는 숨조차 헐떡이지 않는 침착한 태도로 쓰러진 적들의 상태를 확인한 뒤 천천히 도진이 기대어 앉아있는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왔다. 도진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눌러쓴 검은 모자와 쏟아지는 빛 때문에 그녀의 이목구비는 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망설임 없이 그의 복부에 박힌 총상 부위를 살폈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기이할 정도로 따뜻했고, 상처를 지혈하는 솜씨는 전문 외과 의사 뺨칠 정도로 능숙하고 신속했다. 말하지 마세요.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빗소리를 뚫고 도진의 귓가에 명료하게 박혔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감정이 거세된 기계적인 안내음에 가까웠지만 도진은 그 목소리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혈제와 붕대를 꺼내 능숙하게 응급조치를 취했고, 도진이 고통에 신음하자 잠시 멈칫하더니 거칠어진 그의 손을 자신의 다른 한 손으로 꽉 잡아주었다. 그 짧은 접촉의 순간 도진은 전신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생사를 오가는 전장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건네는 이 기묘한 위로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뜨거운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KD그룹의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소란스러운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자는 즉시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확인하더니 잡고 있던 도진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임무는 여기까지라는 듯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젖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져 있었다. 기다려. 도진이 쥐어짜듯 내뱉은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도진의 이마에 맺힌 빗물과 식은땀을 무심하게 닦아내고는 그것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살아남으세요. 당신은 죽기에는 너무 오만해 보이니까.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처럼 컨테이너 사이의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뒤늦게 도착한 도진의 부하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그를 향해 달려왔을 때 현장에는 시체들과 피냄새 그리고 도진의 가슴 위에 남겨진 하얀 손수건만이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도진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끝까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다가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의식을 놓아버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도진을 맞이한 것은 익숙한 병실 천장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이었다. 그는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는 복부를 감싼 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침대 옆에는 그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이 많은 오른팔인 김 실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병실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도진은 마른 입술을 떼어 물을 찾으려다 말고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밤의 기억에 눈을 번뜩이며 김 실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 흉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날 구한 그 여자, 어디 있어?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여전했다. 김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회장님 외에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했지만 폭우와 어둠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도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KD그룹의 정보력이 고작 여자 한 명의 행방조차 찾지 못한다는 사실은 도진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도진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 던지며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빗속에서 춤을 추듯 적들을 도륙하던 그녀의 몸놀림과 차가우면서도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오만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었다. 가장 비참하고 나약했던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그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생명줄을 이어놓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도망친 괘씸한 채무자였다. 도진은 협탁 위에 놓인 피 묻은 하얀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감식반을 통해 무엇이라도 알아내라고 지시하려다. 문득 그녀의 채취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수건을 코끝에 가져다 대었다. 비릿한 피냄새 속에 희미하게 섞여 있는 소독약과 라벤더 향기가 느껴졌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인천항 주변 모든 의료기관, 약국, 심지어 무허가 진료소까지 싹 다 뒤져. 그리고 그날 밤 그 시간대 반경 10km 내에 있던 모든 차량과 사람들의 신원을 확보해. 도진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다. 김 실장은 도진의 태도에서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위한 수색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집요함이었다.
경찰과 검찰 라인을 움직여서라도 찾아내.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손을 대고 사라진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도진은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사실 도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무술 실력과 응급처치 능력은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킬러이거나 특수부대 출신일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그녀가 정적들이 보낸 스파이라면 지금쯤 자신을 죽일 기회는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살렸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그 모순적인 행동이 도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모든 인간은 그에게 있어 이용 가치가 있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카테고리에 분류되지 않는 미지수의 존재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급하게 들어왔다. 도진이 링거를 뽑고 흥분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다.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술 부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진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어젯밤의 그 빗줄기와 어둠만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다. 이 도시에 숨을 곳은 없다. 자신이 찾고자 마음먹은 이상. 그녀가 지구 끝까지 도망친다 해도 반드시 찾아내어 무릎 꿇릴 것이다. 책임지라고 했지. 도진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것은 허공에 던지는 독백이자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다. 그래, 기꺼이 책임을 묻게 해주지. 감히 권도진의 목숨을 쥐락펴락하고 사라진 죄, 그리고 내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은 죄. 그 모든 것에 대해 평생을 바쳐 갚게 만들 거야. 그는 다시금 손에 쥔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면 소재의 싸구려 손수건이었지만 한쪽 귀퉁이에 아주 작게 수놓아진 푸른색 꽃무늬 자수가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유일한 단서였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도진은 김 실장에게 다시금 명령을 내렸다. 이 손수건의 재질, 판매처, 자수의 의미까지 모조리 분석해. 그리고 최근 1년 사이 서울 시내 병원에 새로 취직했거나 갑자기 나타난 뛰어난 외과 실력을 갖춘 여성 의료진 리스트를 뽑아와. 나이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키는 165에서 170 사이. 김 실장은 꼼꼼하게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도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의료 지식이 있다.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KD그룹의 정보망은 불야성을 이루며 가동되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 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한 마리 나비를 찾기 위해 제국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도진은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차가운 빗물과 함께 그녀의 체온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예전과 다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생존의 안도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갈망하는 굶주림에 가까운 박동이었다. 이 지독한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 건방지고 매혹적인 여자를 찾아내어 자신의 눈앞에 두는 것뿐이었다. 한편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개인 병원, 윤외과라는 간판에 불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진료실 안쪽의 어두운 방에서 한 여자가 젖은 검은 옷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었다. 그녀 윤세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깨에는 얕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를 붙였다. 미쳤어, 윤세아. 그녀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용히 살기로 결심해놓고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구해주다니. 그녀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후회했지만 빗속에서 죽어가던 남자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세아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수신된 메시지는 없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폰을 다시 끄고 서랍을 잠갔다. 그녀의 과거는 깊은 바다 밑에 수장된 난파선처럼 영원히 떠오르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일탈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권도진이라는 남자는 결코 은혜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조용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을 찾아낼 것이다. 세아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숨바꼭질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술래는 이 도시의 주인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평범한 의사 윤세아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강남구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한성 의원의 진료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세아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코끝까지 내려쓴 채 밀려드는 환자들의 차트를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헐렁한 의사 가운 속에 감춰진 마른 체구,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리고 늘 피로에 젖어 있는 전형적인 동네 의사의 모습 그 자체였다. 어젯밤 빗속에서 수십 명의 암살자를 도륙했던 그림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환자의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들이대며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분당 60회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완벽하게 구축해온 위장이자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공호였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KD그룹 본사 88층 집무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권도진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복부에는 두꺼운 거즈가 붙어 있었지만 그는 진통제 투여를 거부한 채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냥의 판을 짜고 있었다. 어젯밤의 습격 사건은 언론에 철저히 통제되어 부두창고 화재 사고로 보도되고 있었지만 뒷세계의 공기는 달랐다. 도진은 자신의 그림자 조직인 블랙 옥션을 가동해 서울 전역의 정보망을 장악했다. 흥신소, 택시조합, 심지어 노숙자 네트워크까지 동원된 이 거대한 수색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비 오는 밤 호련히 나타나 사라진 신원, 미상의 여성을 찾는 것이었다. 도진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국과수 출신의 사설 감식반이 보내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 손수건에서 검출된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다만 혈흔 분석 결과 미세한 마취제 성분과 고순도 알코올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중 제품이 아닌 특정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의료계 종사자라 예상했던 범주군. 하지만 서울 시내의 의사와 간호사가 몇 명인 줄 아나? 그 정도 정보로는 부족해. 도진은 어젯밤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꿰매던 손길을 떠올렸다. 망설임 없이 바늘을 찌르고 매듭을 짓던 그 방식은 일반적인 봉합술과는 달랐다. 그것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흉터보다는 지혈과 생존에 특화된 전장식 응급처치였다. 세아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편의점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거리 풍경이었지만 훈련된 그녀의 감각은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해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2인 1조로 움직이며 주변 상가들을 탐문하고 있었다. 그들은 행인들에게 무언가를 묻거나 스마트폰 속에 흐릿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권도진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은 예상했지만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서울 외곽까지 수색망을 좁혀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흔적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옷은 태워버렸으며 사용한 도구들은 산성 용액으로 녹여 하수구에 버렸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상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이었다.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 병원은 다시 북적거렸다. 그때 대기실에서 소란스러운 고함이 들려왔다.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남자가 접수처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진통제 좀 내놓으라는데 말이 많아. 남자는 간호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며 위협하고 있었다. 세아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료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소란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호흡을 조절했다. 지금 여기서 무력을 사용하면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의 직원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세아는 남자에게 다가가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분, 여기는 병원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손 놓으세요. 남자는 세아를 비웃으며 그녀를 밀치려 들었다. 뭐야, 이 비실비실한 여자는 의사야? 잘 됐네. 네가 약 좀 가져와 봐. 남자의 손이 세아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세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손목 관절을 비틀어 제압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그녀는 아주 미세한 동작으로 남자의 팔꿈치 안쪽 신경 다발을 검지로 꾹 눌렀다. 겉보기에는 가볍게 툭 친 것처럼 보였지만 남자는 전기에 감전된 듯한 찌릿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아, 뭐야 이거. 남자는 팔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세아를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팔꿈치 신경이 예민해지신 것 같네요.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약보다는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돌아가세요. 세아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고통과 함께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짓눌려 욕설을 중얼거리면서도 뒷걸음질 쳤다. 주변 환자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세아는 떨고 있는 간호사를 다독이며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그 순간 살기가 새어나올 뻔했다. 평범한 의사 연기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사람을 살리는 손과 죽이는 손, 그 경계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도진은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다. 그를 치료했던 병원장이 도진의 상처를 드레싱하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회장님, 응급처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이건 매트리스 봉합의 변형인데 주로 특수부대 의무관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베테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개원애들은 잘 쓰지 않죠. 실 매듭을 묶는 방향이 반대인 걸 보니 왼손잡이거나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조건을 수정한다. 서울 시내 30대 여성 의사 중 해외 의료 봉사 경험이 있거나 군 복무 기록 혹은 정보가 불투명한 공백기가 있는 인물들을 출연해 그리고 양손잡이인지 확인해. 그날 밤 서울의 지하 세계는 도진의 명령 하나로 들끓었다. 정보원들은 병원 기록을 해킹하고 심지어 의사들의 쓰레기통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KD그룹의 보안팀은 고성능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려 부두 근처 도로의 CCTV에 찍힌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용의자를 좁혀가고 있었다.
도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기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보은의 차원을 넘어선 지적 유의자 사냥이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고 사라진 그 오만한 여자가 지금쯤 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가 숨을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도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다. 어디 한번 끝까지 숨어봐. 찾는 재미가 있게. 새하는 퇴근길,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다. 꼬리가 붙었다. 전문적인 미행은 아니었지만 동네 건달들을 풀어 무작위로 감시하는 인의 전술인 듯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편의점에 들러 맥주 캔을 사는 척하며 진열장의 유리 반사를 통해 밖을 살폈다. 건너편 전봇대 아래 아까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던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형님, 여기 수상한 여의사가 하나 있는데 눈빛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인상차게가 그쪽에서 말한 거랑 비슷해요. 마르고 키는 168 정도. 세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사소한 소동이 결국 도화선이 된 것이다. 그녀는 편의점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금 도망치면 오히려 긍정이 된다. 세아는 봉지를 흔들며 가게를 나와 자신을 감시하는 남자 쪽으로 태연하게 걸어갔다. 남자는 당황하여 전화기를 숨겼다. 아까 팔은 괜찮으세요? 찜질 좀 하셔야 할 텐데. 세아는 걱정스러운 의사의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남자는 그녀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아까 느꼈던 살기는 착각이었나? 세아는 남자의 의심을 허물기 위해 주머니에서 파스 하나를 꺼내 건네주었다. 이거라도 붙이세요. 그리고 술은 좀 줄이시고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남기고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남자가 아, 예, 감사합니다. 라고 얼떨결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도착한 세아는 불을 켜지 않고 현관에 주저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도진의 포위망은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용 가방을 꺼냈다. 위조 여권, 현금, 그리고 권총 한 자루. 당장이라도 떠나야 한다는 이성이 경고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지금 움직이면 병원에 남겨둔 환자 기록과 자신의 흔적들이 오히려 더 큰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자신을 노리는 진짜 적, 박 의원의 세력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었다. 도진의 보호막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그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권도진의 감시망한, 즉 등잔 밑이었다. 새벽 2시 도진의 집무실로 김 실장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후보군을 좁혔습니다. 총 12명입니다. 그중 특이 사항이 있는 인물이 셋 있습니다. 도진은 태블릿을 넘겨받았다. 화면을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세 번째 프로필, 한성 의원 원장 윤세아. 사진 속 그녀는 촌스러운 안경을 쓰고 멍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도진은 사진 속 그녀의 눈동자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기록에는 5년 전 지방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개원했다고 되어 있었으나 인턴과 레지던트 기록이 묘하게 부실했다. 윤세아,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도진의 입가에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미소가 번졌다. 서울의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고 맑았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상가거리, 그 이질적인 평화로움 속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정차해 있었다. 짙은 썬팅 너머로 한성 의원의 낡은 간판을 응시하는 권도진의 눈매는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비서실장이 건넨 태블릿 PC 속 윤세아의 프로필 사진과 실제 병원의 허름한 외관을 번갈아 확인하며 미간을 좁혔다.
너무 평범했다. 아니, 평범함을 넘어서 지루할 정도로 무해해 보이는 공간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윤세아는 할머니의 혈압을 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살기라고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다. 어젯밤 빗속에서 사람의 목을 꺾고 동맥을 끊어내던 그 귀신과는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회장님,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자는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운전석의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지만 도지는 대답 대신 차문을 열었다. 직접 확인한다. 내 감은 기계보다 정확하니까. 그는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캐주얼한 재킷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평소에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데도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과 귀티는 주변의 공기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도지는 환자처럼 위장해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가 울리자 접수처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누추한 동네 병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물의 등장에 병원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했다. 접수해. 두통이 심해서 도지는 짧게 말하고 소파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진료실 문틈으로 보이는 윤세아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아는 청진기를 목에 건 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진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평생을 위험 속에서 살아온 도진의 감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도진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윤세아 원장님,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도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진료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세아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도진은 의자에 앉지 않고 책상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글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며칠 전 빗길에서 사고를 당한 후유증 같기도 하고. 그는 빗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세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그녀는 도진의 도발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가보셔야죠. 여기는 일반 내과 위주라 정밀 검사 장비가 없습니다. 세아는 차분하게 대꾸하며 그를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책상 위로 몸을 숙여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다. 나는 당신이 봐줬으면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아주 특별한 손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다. 도진은 그녀에게서 어젯밤의 그 강렬한 향기를 찾으려 애썼지만 진료실 안은 독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어 그조차 쉽지 않았다. 그때 도진이 책상 위에 놓인 볼펜을 실수인 척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다. 훈련된 요원이라면 반사적으로 그것을 낚아채거나 떨어지는 궤적을 눈으로 쫓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아는 펜이 바닥에 굴러가고 나서야 한 템포 늦게 어머 하며 몸을 숙였다. 그녀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펜을 주우며 짐짓 당황한 척 허둥지둥 대다가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엮기까지 했다. 아, 돼. 그녀가 이마를 문지르며 펜을 건네주는 모습은 영락없는 덜렁이 의사였다. 도진은 펜을 받아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 착각이었나? 아니면 연기력이 아카데미 주연상급인 건가? 선생님, 손이 떨리시네요. 도진이 그녀의 손끝을 지적했다. 세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일 수도 혹은 극도의 긴장을 억누르기 위한 반동일 수도 있었다. 세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수전증이 좀 있어서요. 외과 의사로서는 치명적이라 수술은 안 하고 약 처방만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도지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렇군. 실례했습니다. 그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아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책상 밑으로 젖은 손바닥을 닦아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가 펜을 떨어뜨렸을 때 반사적으로 손이 나갈 뻔한 것을 억지로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다. 도진이 병원을 나와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도로 건너편 공사 현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제 H빔이 끊어지며 지나가던 유치원 통학버스를 덮친 것이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피를 흘리는 운전기사와 선생님이 차체에 끼어 있었다. 도지는 차에 타려던 동작을 멈추고 사고 현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경호원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애워쌌지만 도진의 시선은 한성 의원의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그녀가 진짜라면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병원 안에서 굉음을 들은 세아는 창가로 달려가 현장을 목격했다. 처참한 광경에 그녀의 동공이 흔들렸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저 남자가 밖에서 보고 있어. 이성은 그녀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의사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요원이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숨는 것은 윤세아라는 인간의 본질을 부정하는 짓이었다. 젠장. 세아는 욕설을 내뱉으며 흰 가운을 벗어던지고 구급 가방을 둘러맨 채 병원을 뛰쳐나갔다. 도지는 병원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세아가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아까의 어수룩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안경을 벗어던진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달리는 폼은 육상 선수처럼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찌그러진 버스 앞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깨진 유리창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119 불렀죠. 아이들부터 빼냅니다. 거기 아저씨. 이쪽 철판 좀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현장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가득 찼다. 우왕좌왕하던 시민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위급한 건 운전기사였다. 철골이 가슴을 압박해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고 허벅지 대동맥이 찢어져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세아는 구급 가방에서 지혈대를 꺼내 능숙하게 허벅지를 조이고 휴대용 메스를 꺼냈다. 기흉이에요. 지금 공기를 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녀는 소독할 시간도 없이 메스로 기사의 흉부를 절개하고 볼펜대를 꽂아 응급 배액을 실시했다. 피가 튀어 그녀의 얼굴과 셔츠를 적셨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 모습은 어젯밤 도진의 기억 속에 각인된 빛 속의 여신과 완벽하게 겹쳐졌다. 도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차문에 기댔다. 입가에 서서히 승리의 미소가 번져갔다. 찾았다. 그의 확신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까 진료실에서의 촌극은 그를 속이기 위한 귀여운 연극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택했다. 그 무모함과 고결함,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 도지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탐나는 여자였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상황이 정리될 무렵 세아는 피투성이가 된 채 버스에서 걸어 나왔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숨을 골랐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다. 익숙한 향기, 익숙한 손수건이었다. 세아는 고개를 들어 상대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권도진이었다. 그는 아까 진료실에서의 환자가 아닌 대한민국 밤의 황제로서의 서늘한 눈빛을 하고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전증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의사 선생님.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빠져나갈 수 없는 덫과 같은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메스를 다루는 솜씨가 예술이더군. 어젯밤 내 배를 꿰맬 때처럼 말이야. 세아는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주변은 이미 도진의 경호원들에 의해 조용히 통제되고 있었고 그녀는 도간에 든 쥐신세였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도진이 건넨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 손수건은 어젯밤 자신이 그에게 남기고 간 바로 그 물건이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세아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그런 태도 변화가 마음에 든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다. 말했잖아. 책임지라고. 도진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살려놓은 목숨이니 당신이 끝까지 관리해.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아에게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남자가 뿜어내는 강렬한 지배력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맹수의 앞에서 등을 보인 것도 모자라 스스로 맹수의 굴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도전적으로 빛났다. 내가 거절하면요? 세아의 물음에 도진은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그녀가 과거에 몸담았던 정보국 시절의 기밀 문서 파일이 띄워져 있었다. 그럼 이 병원은 물론이고 당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과거까지 세상에 다 까발려주지. 선택해. 내 주치의가 되어 내 곁에 있을지 아니면 전 국민이 아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 쫓겨다닐지.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기이한 프러포즈처럼 들렸다. 세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따라가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도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거래는 차에 타서 하지. 윤세아 씨. 도진이 정중하게 차 뒷문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납치라기보다는 여왕을 모시는 의전과도 같았다. 세아는 피 묻은 가운을 벗어 던지고 도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검은 세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차가 출발하자 세아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병원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권력과 폭력이 지배하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도진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은 해적처럼. 그의 눈빛은 소유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도진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어제 날 살린 거 후회하고 있나? 세아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지금 막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도진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낮고 울림이 컸다. 다행이군. 앞으로 후회할 일이 더 많아질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다. 그녀의 손기술, 상황, 판단력, 그리고 살기.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잘 벼려진 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칼 자루는 자신이 쥐게 되었다. 하지만 도진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세아는 칼자루를 쥐어주었다고 해서 순순히 휘둘리는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남자를 방패로 삼아 박의원을 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거래야. 두 사람의 동상이 몸속에 검은 세단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가로질러 도진의 요새인 한남동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록 시작은 납치와 협박이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두 사람을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어버리고 있었다.
한남동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권도진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요새에 가까웠다. 검은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 정원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배치된 적외선 감지기와 무장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윤세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한 듯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이 저택의 보안 구조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담벼락의 높이는 3미터 이상, 사각지대 없이 설치된 회전형 CCTV, 그리고 저격수가 매복하기 좋은 2층 테라스의 위치까지. 그녀의 눈은 건축물의 미학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침투와 탈출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요원의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흥미롭다는 듯 관찰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 압도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 앞에서 위축되거나 감탄했을 테지만 그녀는 마치 적진을 정찰하러 온 지휘관처럼 침착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대기하고 있던 집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도진이 먼저 내리고 세아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무시하고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핏자국으로 얼룩진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품은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도진은 거절당한 손을 자연스럽게 거두며 피식 웃었다. 내 집은 처음이지. 마음에 들지 모르겠군. 꽤나 삭막한 곳이라서. 그의 말대로 저택 내부는 최고급 자재들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고독한 제왕이 스스로를 가둔 성과 같았다. 세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보안 시스템은 훌륭하네요. 하지만 동쪽 별관 쪽 담장이 외부 시선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저격 포인트로 딱 좋겠군요. 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은 보안팀장조차 지적하지 못했던 미세한 취약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의사 가운을 입은 보안 전문가라니 당신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군. 세아는 그의 접근에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눈을 마주쳤다. 직업병일 뿐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주변 환경부터 파악해야 하니까요. 도진은 그녀의 당돌함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사에게 지시했다. 손님을 2층 게스트룸으로 안내해. 그리고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두도록. 사이즈는 눈대중으로도 알겠지? 집사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세아는 도진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계단을 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한 계단이 자신을 포함할 거미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안내받은 방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옮겨놓은 듯 호화로웠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욕실에는 최고급 아로마 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세아는 욕조의 뜨거운 물을 받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피와 먼지로 뒤범벅된 몰골이 처참했다. 그녀는 옷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었지만 마음속의 경계심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권도진은 자신을 이곳에 데려와 무엇을 하려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이나 보온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자신을 소유하려 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수집하는 값비싼 미술품이나 명마처럼 자신의 컬렉션에 이 특이한 의사를 추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읽혔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침대 위에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와 속옷이 놓여 있었다. 놀랍게도 치수가 그녀의 몸에 딱 맞았다. 세아는 옷을 입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신체 사이즈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녀에 대한 조사가 꽤 깊이 진행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말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잠시 망설이다가 화장품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무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실력이었고 도진에게 잘 보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1층 거실로 내려가자 도진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가운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군. 내가 고른 옷이. 도진은 잔을 들어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세아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지 않고 거리를 둔 채 서 있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왜 저를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도진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다. 기억나나? 인천항 부두에서 당신이 내게 했던 말, 살아남으세요. 당신은 죽기에는 너무 오만해 보이니까. 그 말을 지키려고 살아 돌아왔어. 그런데 나를 살려놓은 장본인이 책임도 안 지고 도망치려 하면 곤란하지. 도진은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그의 눈동자에는 집착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저는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가 살아났으면 치료비나 지불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납치하는 건 범죄입니다. 세아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도진은 그 말이 우스운 듯 소리내어 웃었다. 치료비 원한다면 병원을 통째로 사주지. 아니, 강남에 빌딩 몇 채를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 목숨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당신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으니 그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당신이 관리해. 도진의 손이 세아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거부하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강했고 손길은 기묘하게 뜨거웠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인가요? 세아가 묻자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거래야. 아주 공평한. 그는 리모컨을 눌러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낯익은 장소가 비치고 있었다. 바로 세아의 한성 의원이었다. 하지만 평소의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병원 집기를 부수고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자 세아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현관문이 뜯겨나간 장면이 나왔다. 세아의 동공이 흔들렸다. 이게 무슨 짓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진이 한 짓이라고 하기엔 너무 난폭하고 조잡했다. 내가 아니야. 도진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박기철 의원. 그날 밤 나를 죽이려 했던 배우지. 놈들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치료한 의사를 찾고 있었어. 내 정보망이 당신을 찾기 직전에 놈들도 당신의 존재를 눈치챘더군. 만약 오늘 내가 당신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쯤 병원 바닥에 시체로 뒹굴고 있었을 거야. 도진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세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고 싶었던 그녀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정체불명의 의사가 권도진을 살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거대한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야. 도진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이 문을 나가서 놈들에게 잡혀 고문당하다 죽거나 아니면 내 곁에 남아서 내 보호를 받으며 나를 지키거나. 그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세아는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도진을 노려보았다. 당신을 살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었군요. 그녀의 말에 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는 거야. 내 주치의 겸 개인 비서가 되어 24시간 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 당신의 그 뛰어난 의술과 무술 실력, 오직 나를 위해서만 써. 세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명백했다. 혼자서 박 의원의 조직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다. 게다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과거의 적들까지 몰려올 것이다. 지금으로선 권도진이라는 방패가 필요했다. 비록 그 방패가 자신을 찌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 할지라도 조건이 있어요. 세아가 입을 열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첫째,
제 사생활은 건드리지 마세요. 둘째, 이 일이 끝나고 박 의원이 제거되면 저를 완전히 놓아주세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겁니다. 도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그 단호함이 마음에 들었다. 쉽게 굴복하는 여자는 재미없다. 좋아, 약속하지. 하지만 명심해. 일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내 소유야. 내 허락 없이는 죽을 수도 다칠 수도 없어. 도진은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와 펜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명을 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것은 노예 계약이자 동시에 생존을 위한 동맹 선언이었다. 환영해, 윤세아 선생. 지옥에 온 걸. 도진은 와인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세아는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기운을 퍼뜨렸다. 지옥이라. 익숙한 곳이네요. 그녀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팽팽했다. 적대감과 필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확신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다.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밤, 세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집은 노출되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위험한 남자와 그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뿐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무전기와 권총 한 자루를 내려놓았다. 비상용이야. 사용법은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세아는 총을 집어들어 능숙하게 탄창을 확인했다. 그립감이 익숙했다. 감사하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 몸 지키라고 주신 거니까 당신 몸이 아니야. 내 자산이지. 도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박기철은 시작일 뿐이야. 내 목을 노리는 놈들은 많아. 앞으로 꽤나 시끄러운 날들이 계속될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걸. 그의 체온이 얇은 실크드레스 너머로 전해졌다. 세아는 몸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검은 어둠 속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림자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혹은 숙명적인 공범자처럼 잘 어울렸다. 각오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조심하세요. 제 칼날이 적으로 향할지 아니면 당신을 향할지는 당신하기에 달렸으니까. 세아의 도발에 도지는 소리 없이 웃었다. 그거 기대되는군. 언제든 덤벼봐. 제압해주는 맛이 있을 테니.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세아의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이 남자의 곁에 있는 것이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고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권총을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한남동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권도진의 서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그 맞은편에 앉은 윤세아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진의 정보망이 물어온 새로운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박기철 의원이 단순히 도진의 사업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정원 내부의 비리 사건과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비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 바로 5년 전 실종 처리된 최정의 블랙 요원, 코드명 고스트였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아를 응시했다. 당신이었군.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령이. 세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과거가 회장님께 리스크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 모처의 안전가옥에서 박기철 의원은 분노에 차위스키 잔을 집어던졌다. 그 계집이 윤세아라고? 내 정치 생명을 끝장낼 증거를 들고 튄 그년이 권도진의 품에 들어갔단 말이지? 박 의원의 비서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권도진의 자금력과 권력에 윤세아의 정보력과 전투력이 더해진다면 박 의원이 파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박 의원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오늘 밤이다. 놈들이 뭉치기 전에 끝내야 해. 청소부 팀 전원을 투입해. 목격자는 필요 없다. 저택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워버려. 권도진이건 윤세아건 그 집 개새끼까지 모조리 죽여. 그것은 전쟁 선포가 아닌 일방적인 학살 명령이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적색 경보가 울린 것은 새벽 이시경이었다. 굉음과 함께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폭파되었고 동시에 정원의 조명들이 일제히 꺼지며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습격이다. 전원 전투 태세. 경호 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지만 이내 비명소리와 총격음에 묻혀버렸다. 침입자들은 일반적인 깡패가 아니었다.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 장착 소총으로 무장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프로 용병들이었다. 서재에 있던 도진은 즉시 서랍에서 리볼버를 꺼내 들고 세아를 바라보았다. 내 뒤에 붙어 지하 벙커로 이동한다. 도진은 세아를 보호하려는 듯 앞을 막아섰지만 세아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차가운 살기로 바뀌어 있었다. 복도로 나서자마자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창문이 깨지며 들이닥친 용병 2명이 도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도진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세아가 번개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녀는 맨손으로 선두의 선용병의 총신을 잡아 위로 쳐올린 뒤 그대로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거구의 남자가 쓰러지자 세아는 그의 허리춤에 있던 단검을 뽑아 뒤따르던 적의 허벅지와 손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렸다. 춤을 추듯 유려하고 잔혹한 움직임이었다. 도진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적들의 확인 사살을 맡았다. 보호가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저놈들 같군. 도진이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농담할 시간 없습니다. 놈들이 1층을 장악했어요. 2층 테라스를 통해 우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아는 바닥에 떨어진 소총을 주워 능숙하게 탄창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은 이미 찢어져 활동하기 편하게 변해 있었고 하얀 허벅지에는 붉은 핏방울이 튀어 있었다. 그 모습은 지옥에서 피어난 꽃처럼 처연하면서도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도진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눈앞의 여자가 보여주는 야생적인 매력에 대한 전율이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복도를 이동하며 쏟아지는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도진의 사격 솜씨 또한 인류였지만 전장의 흐름을 읽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세아의 전술적 움직임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저택의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서 검은 개미떼처럼 용병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중앙 계단 위에서 포위된 두 사람은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탄약이 얼마 안 남았어. 이대로면 5분도 못 버텨. 도진이 탄창을 갈아 끼우며 말했다. 세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시선을 끌겠습니다. 그 사이에 회장님은 3시 방향에 비밀 통로를 여세요. 도진은 인상을 찌푸렸다. 미쳤어? 혼자서 저 병력을 감당하겠다고? 안 돼. 같이 움직인다. 하지만 세아는 이미 엄폐물을 뛰어넘어
적진 한가운데로 몸을 날렸다. 가세요. 당신이 살아야 복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이 총성 속에 메아리 쳤다. 새하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켰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녀는 악귀 그 자체였다.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그녀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탄도를 피하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다. 근접 격투술과 사격을 섞어가며 혼자서 10여 명의 적을 묶어두는 그녀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도지는 입술을 깨물며 비밀 통로의 패널을 조작했다. 그녀를 두고 가는 것이 뼈아프게 싫었지만 그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살아서 이 판을 뒤집어야 했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벽난로 뒤에 비밀문이 열렸다. 윤세아, 지금이야. 도진이 소리쳤다. 세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적의 리더로 보이는 자에게 총알을 박아넣고 도진이 있는 쪽으로 전력 질주했다. 하지만 그때 쓰러진 줄 알았던 적 하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의 등 뒤로 총구를 겨누었다. 위험해. 도진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세아를 감싸 안았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도진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회장님. 세아의 비명 섞인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비밀 통로 안으로 굴러 떨어졌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음과 총격전이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어둡고 좁은 통로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비밀 엘리베이터는 지하 50m 아래의 벙커로 빠르게 하강했다. 세아는 창백해진 도진의 얼굴을 살피며 지혈을 시도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뛰어드셨어요? 방탄복도 안 입었으면서.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울먹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도진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물건에 흠집 나는 건 못 참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누가 날 치료해 주나. 도진의 농담에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벙커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도진이 핵전쟁을 대비해 만들어둔 최후의 요새였다. 세아는 도진을 수술대 위에 눕히고 익숙한 솜씨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다행히 총알은 어깨 관통상으로 뼈나 주요 장기를 건드리지 않았다. 마취도 없이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하는 동안 도진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땀과 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명화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뇌리에 박혔다. 당신 정말 대단하군. 의사의, 킬러의. 이제는 내 생명의 은인까지 2번이나 해먹고. 도진의 말에 세아는 봉합을 마치고 붕대를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이제 1대1이에요. 치료가 끝나자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비상식량을 나누어 먹었다. 차가운 벙커의 공기가 뜨거웠던 전투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도진은 위스키 병을 따서 한 모금 들이킨 뒤 세아에게 건넸다. 박기철이 왜 당신을 노리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지? 단순히 과거의 요원이라서는 아닐 텐데. 세아는 병을 받아들고 독한 술을 목으로 넘겼다. 알코올 기운이 돌자 그녀는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다. 박기철은 5년 전 러시아 마피아와의 무기 밀매를 통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한 우리 팀을 몰살시켰죠. 저만 유일하게 살아남아 그 증거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빼돌렸습니다. 그 칩, 제 몸 안에 있습니다. 세아는 자신의 쇄골 아래 희미한 흉터를 가리켰다. 도진의 눈이 커졌다. 피부 아래에 이식했단 말인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군. 세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걸 세상에 터뜨리면 박기철은 끝장나겠지만 저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국정원 내부에도 그의 끈앞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죽은 듯이 살려고 했는데 당신을 만나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체념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흉터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엉망이 된 게 아니야. 제자리를 찾은 거지. 도진의 눈빛이 깊어졌다. 당신 혼자서는 그 집이 족쇄였겠지만 나와 함께라면 그건 박기철의 목을 칠 단두대의 칼날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하지. 당신을 쫓는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당신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도 약속해.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 허락 없이는 죽지도 사라지지도 마. 그것은 계약상의 갑과 을의 대화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 넘은 전우이자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된 남녀의 맹세였다. 세아는 도진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닌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진을 향한 묘한 신뢰와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약속하죠. 박기철이 파멸하는 그날까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세아의 대답에 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외부와 단절된 지하 벙커, 세상이 모두 그들을 죽이려 하는 이 고립된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세상이 되었다. 도진은 벙커의 메인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띄웠다. 파괴된 저택의 CCTV 영상이 보였다. 용병들은 목표물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도진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놈들은 우리가 쥐구멍에 숨어 떨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틀렸어. 우리는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할 거니까. 그는 키보드를 두드려 자신의 비밀 계좌와 숨겨둔 병력을 활성화시켰다. 윤세아, 당신의 그 칩에 담긴 데이터 지금 바로 해독할 수 있나? 세아는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물론입니다. 암호화 코드는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기철의 자금 세탁 경로, 무기, 거래 내역, 그리고 살인 청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진은 그 방대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핵폭탄이었다. 좋아. 이걸로 박기철의 숨통을 조일 준비는 끝났어. 하지만 법으로 심판하기엔 놈의 뿌리가 너무 깊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간다. 도진은 벽에 걸린 대형 지도를 펼쳤다. 박기철의 주요 거점들이 표시된 지도였다. 놈은 오늘 밤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고 있을 거야. 내일 아침 놈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지옥을 보여주지. 도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세아는 옆에 놓인 총기를 분에 조립하며 그의 계획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찰칵거리는 금소금이 마치 전쟁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은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너진 저택 아래 차가운 벙커 속에서 복수의 칼날은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오만한 제왕과 상처 입은 여전사, 이 위험하고도 완벽한 콤비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내일 해가 뜨면 서울은 피바람에 휩싸일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권도진과 윤세아 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다. 서울의 여명은 붉게 타오르며 밝아오고 있었다.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밤새 치밀하게 수립된 작전은 이제 실행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권도진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검은 가죽 장갑을 끼는 윤세아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동네 의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거악에 맞서 칼을 뽑아든 복수의 화신이자 도진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도진은 그녀의 귀에 초소형 이니어를 직접 꽂아주며 낮게 속삭였다.
기억해. 목표는 박기철의 신병 확보와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파괴야. 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당신의 안전이다.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빠져나와. 뒷수습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도진과 눈을 맞췄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밖에서 판을 흔드는 동안 저는 안에서 그들의 심장을 도려낼 테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박기철 의원의 비밀 아지트인 강남의 고급 멤버십 클럽 엘리시움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교 클럽 같았지만 실상은 정재계의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박 의원은 VIP룸 깊숙한 곳에서 최고급 양주를 들이키며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 권도진의 저택을 습격한 용병들로부터 임무 완료라는 사실은 도진이 조작한 거짓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믿으며 권도진의 사후 KD그룹을 어떻게 분해하여 집어삼킬지 측근들과 논의하고 있었다. 드디어 내 세상이 오는군. 권도진 그 오만한 놈이 쥐새끼처럼 죽었다니 시원해서 살 수가 있나. 박 의원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자신들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 시각 엘리시움의 지하 주차장으로 검은색 밴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세아는 밴에서 내리자마자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환기구 쪽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은밀하고 신속했다. 클럽의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전직 최정예 요원인 그녀의 눈에는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세아는 환기구 덮개를 열고 내부로 침투하며 이니어를 통해 상황을 보고했다. 진입했습니다. 3분 내로 메인 서버실에 도달합니다. 벙커가 아닌 이동식 지휘 차량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도진은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위치를 확인하며 KD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엘리시움의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고 놈들의 자금줄을 동결시켜 박기철이 가진 모든 차명 계좌를 영원으로 만들어버려. 도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이버 전쟁이 시작되었다. 엘리시움 내부의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거리더니 이내 비상등으로 바뀌었고 클럽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손님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며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VIP룸에 있던 박 의원은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하며 비서에게 소리쳤다. 뭐야, 무슨 일이야? 당장 확인해.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때 룸의 대형 모니터가 지직거리더니 권도진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죽은 줄 알았던 도진의 등장에 박 의원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박 의원님,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아닙니까? 도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네, 내 놈이 어떻게 살아있어. 박 의원은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도진은 화면 너머로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지. 당신을 끌고 가려고. 지금 당신의 모든 비리 증거가 검찰과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어. 살인 교사, 불법 무기 밀매, 정치 자금법 위반. 목록이 너무 길어서 다 읊기도 힘들군. 박 의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완벽한 파멸의 선고였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당장 경호팀 불러 이 건물 봉쇄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 하지만 그의 명령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이미 엘리시움의 내부는 침투한 그림자에 의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혼란을 틈타 서버실 앞을 지키던 무장 경호원 2명을 단숨에 제압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2번 불을 뿜었고 경호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녀는 서버실 문을 특수 장비로 해제하고 내부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박 의원이 그동안 모아온 온갖 더러운 비밀들이 저장된 메인 서버가 윙윙거리고 있었다. 세아는 미리 준비한 해킹 툴을 서버에 연결하고 도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접속 완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작합니다. 5분 걸립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세아가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자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박 의원의 최측근이자 악명 높은 살수 블랙 맘바였다. 그는 뱀 같은 눈으로 세아를 노려보며 섬뜩하게 웃었다. 쥐새끼가 여기까지 들어왔군. 세아는 침착하게 자세를 잡았다. 데이터 전송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다. 쥐새끼는 너희 주인이지. 나는 그 쥐를 잡으러 온 고양이고 세아의 도발에 블랙 맘바는 분노하며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좁은 서버실 안에서 두 고수의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블랙 맘바의 칼은 빠르고 집요했지만 세아는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그의 공격을 흘려냈다. 서버렉 사이를 오가며 벌어지는 공방전은 숨막히게 치열했다. 세아는 복부에 둔탁한 발차기를 허용하고 뒤로 밀려났지만 곧바로 반동을 이용해 튀어나가며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이 정도로 날 막을 순 없어. 세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해 기절시켰다. 데이터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세아는 서버에 소형 폭발물을 설치했다. 증거는 확보했으니 원본은 잿더미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가 서버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굉음과 함께 서버실이 화염에 휩싸였다. 폭발의 충격으로 건물이 진동했고 박 의원은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그는 비밀 탈출구를 통해 도망치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도진이 이끄는 정예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박 의원은 도진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도진은 여유롭게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웠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의원님? 아직 계산이 안 끝났는데. 권도진, 내 놈이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나라에. 박 의원은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도진의 눈짓 하나에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하여 무릎 꿇렸다. 도진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턱을 지팡이로 들어 올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권력에 취해 세상을 우습게 본 늙은 범죄자일 뿐이지.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모래성은 오늘부로 완전히 무너졌어. 그때 연기 자욱한 복도 끝에서 세아가 걸어 나왔다. 피와 그 흐름으로 얼룩진 그녀의 모습은 전장의 여신 같았다. 박 의원은 그녀를 보고 경악했다. 너는. 세아는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5년 전 당신이 죽인 내 동료들의 안부나 전해줘. 감옥에서 평생 썩어가면서 말이야.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현장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엘리시움의 모든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박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찼다.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박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다. 도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상처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세아는 도진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섰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다. 끝났네요.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당신과 나의 진짜 이야기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두 사람은 페어가 된 클럽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도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 아침은 남달랐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생생하고 뜨거운 삶의 감각이었다. 도지는 세아를 바라보며 물었다. 약속 기억하나? 일이 끝나면 떠나겠다는 말.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글쎄요, 회장님이 아직 완치되지 않아서 주치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녀의 재치 있는 대답에 도진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의 냉소적인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호쾌한 것이었다. 그거 다행이군. 나도 유능한 주치의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 평생 고용계약으로 갱신하지. 도진은 세아의 손을 잡고 준비된 차로 향했다.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깍지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박기철은 제거되었지만 권력의 세계에는 또 다른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곁에 있었으니까. 검은 세단은 아침 햇살을 뚫고 서울 도심을 질주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챙기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도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회상했다. 빗속에서의 만남, 병원에서의 재회, 그리고 목숨을 건 사투.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짜여진 각본 같았다. 그는 옆자리에 앉아 피곤함에 잠든 세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는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였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전사가 숨쉬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속으로 맹세했다. 다시는 그녀가 홀로 위험에 맞서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그녀를 지키고 그녀가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을 되찾아 주겠다고. 그것이 오만한 제왕 권도진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생애 가장 무겁고도 달콤한 책임이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기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면회실로 누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변호사일 거라 생각하고 나간 그의 앞에는 뜻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바로 권도진의 비서실장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의원님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장부 원본입니다. 이걸로 형량이 적어도 20년은 늘어나겠군요. 박기철은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권도진은 적에게 자비가 없었다. 그는 박기철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다. 세아는 꿈을 꾸고 있었다. 5년 전 작전 중에 죽어간 동료들이 그녀를 향해 웃고 있었다. 이제 짐을 내려놔. 세아, 너는 충분히 했어. 그들의 목소리가 따뜻한 바람이 되어 그녀를 감쌌다. 눈을 떴을 때 차는 어느새 도진의 저택이 아닌 낯선 곳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은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별장이었다. 도진은 깨어난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울은 당분간 시끄러울 거야. 뒷정리는 김 실장에게 맡겼으니 우리는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지. 세아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옥 같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평온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평온의 중심에는 언제나 권도진이 있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생을 함께할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KD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별장. 그곳의 아침은 서울의 소란스러움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윤세아는 테라스에 나와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죽음의 그림자와 화약 냄새는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간 듯했다. 그녀의 쇄골 아래에 있던 5년간 그녀를 쓰암했던 마이크로칩이 박힌 흉터는 이제 옅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권도진이 약속대로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 칩을 제거하고 흉터 성형까지 맞춰준 덕분이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 그리고 그 손가락에 끼워진 투박하지만 묵직한 권도진의 반지. 그것은 구속구가 아닌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삶의 증표였다. 거실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정계의 거물 박기철 전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저지른 살인교사, 뇌물수수, 불법 무기 밀매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의 차명 계좌에서 환수된 수천억 원의 불법 자금은 국고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세아는 그 뉴스를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5년 전 빗속에서 동료들을 잃고 홀로 살아남아 짐승처럼 도망쳐야 했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주는 쾌감이 아닌 비로소 평범한 인간으로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된 안도감이었다. 그때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권도진이었다. 그는 막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기를 털어내며 세아의 허리를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아침부터 재미없는 뉴스를 보고 있군. 저런 늙은이 이야기는 이제 지겹지 않나? 도진의 목소리는 잠기운이 섞여 평소보다 낮고 섹시했다. 세아는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며 대답했다. 지겹지만 확인은 해야죠.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결말이 얼마나 완벽한지 감상하는 중이었어요. 도진은 그녀의 목덜미에 가볍게 키스하며 웃었다. 완벽이라. 아직 부족해. 내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남았거든. 도진은 세아를 돌려세워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세아, 기억하나? 내가 처음 당신을 납치해 왔을 때 했던 말, 내 목숨을 구한 책임을 지라고 했던 거.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죠. 억지스러운 논리였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 부위에 가져다 댔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강한 박동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이 심장, 당신이 다시 뛰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주인은 당신이야. 이제 평생 AS를 해줘야겠어. 단순히 주치의로서가 아니라 KD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아내로서.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동시에 가장 로맨틱한 프러포즈였다. 꽃다발도 무릎 꿇는 제스처도 없었지만 권도진이라는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치겠다는 맹세였다. 세아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 이거 너무 불공정 거래 아닌가요?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나려고 했는데 더 큰 감옥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녀의 농담에 도진은 눈썹을 치켜 세웠다. 감옥이라니 섭섭하군. 이건 제국을 함께 통치하자는 제안이야. 당신이 원한다면 내 모든 권력을 당신 발 아래 깔아주지. 당신을 건드리는 놈은 그게 신이라도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세아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행동들은 그 말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 역시 이 위험하고 매혹적인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세아는 도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맞췄다. 좋아요. 계약 연장하죠. 단 조건은 같아요. 내 허락 없이는 다치지 말 것. 그리고 나보다 먼저 죽지 말 것. 도진은 그녀의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뜨겁게 응답했다. 약속하지. 당신을 두고 절대 먼저 눈 감지 않아. 두 사람의 키스는 깊고 진득하게 이어졌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거세게 부서졌다. 1년 후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KD 의료재단 설립 기념 파티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행사의 주인공인 권도진 회장과 윤세아 이사장이 팔짱을 끼고 입장했다. 도진은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세아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이 등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감탄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전우이자 서울의 밤과 낮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었다. 세아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KD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었고, 동시에 도진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로서 그룹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도진 앞에서의 그녀는 여전히 그를 구해주던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자 사랑스러운 연인이었다. 파티장 한 구석에서 김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사장님, VIP룸에 국무총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아를 바라보았다. 갈까? 늙은 여우들이 우리를 기다리다 목이 빠지겠군. 가시죠. 오늘따라 회장님 넥타이가 좀 비뚤어졌네요. 세아는 자연스럽게 도진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애정과 신뢰가 묻어났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부러움과 경애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서로를 의심하고 총구를 겨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완벽한 하나가 된 것이다. 도진은 세아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이 걷는 길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감히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 위압감이 흘렀다. VIP룸에 들어서자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도진과 세아는 기죽지 않고 그들의 상석에 앉았다. 도진은 와인잔을 들고 좌중을 둘러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다들 모이셨군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KD그룹과 재단이 나아갈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미리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리죠. 그의 선전포고에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세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물론 협력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는 적에게는 가혹하지만 친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2인무였다. 도진이 채찍을 들면 세아가 당근을 제시하고 세아가 판을 짜면 도진이 그것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었다. 그 자리에 모인 권력자들은 깨달았다. 이 젊은 부부 앞에서는 그 어떤 수작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포식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도진은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세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곤하군. 당신 말대로 늙은 여우들을 상대하는 건 총격전보다 더 진이 빠져. 천하의 권도진이 약한 소리를 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세아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잘했어요. 오늘 확실히 서열 정리가 된 것 같던데요. 도진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혼자였으면 진작에 다 엎어버리고 나왔을 텐데. 그는 세아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고마워, 윤세아.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그리고 도망가지 않아줘서. 그 말에 세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쫓기듯 도망쳤던 그 거리가 이제는 그들의 발 아래 빛나고 있었다. 차는 한남동 저택으로 들어섰다. 1년 전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저택은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재건되어 있었다. 정원에는 세아가 좋아하는 야생화들이 가득 심어져 있었고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도지는 세아를 번쩍 안아들었다. 회장님, 직원들이 봐요. 세아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올랐다. 보라고 해. 내 집에서 내 아내를 안는 게 무슨 죄야. 그의 뻔뻔함에 세아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침실로 들어온 도지는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다. 도지는 세아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랑해, 내 생명을 구한 의사 선생님.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한 나의 여왕님. 세아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사랑해요, 나의 오만한 환자분, 그리고 나의 영원한 황제님.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격정적이면서도 더없이 부드러운 키스였다.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은 모두 이 사랑을 위한 걸음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잔혹해도 서로가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폭풍우도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권도진과 윤세아, 이 도시의 전설이 된 두 사람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품 안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잠을 청했다. 내일 아침이 오면 그들은 다시 눈을 뜨고 이 거친 세상과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그들은 둘이었고 함께였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